호우 시절. 이 영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SF적인 요소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SF적인 요소라 함은 어떤 기억을 정말 삭제할 수 있다는 그런 네네네. 기술의 어떤 기술의 가능성, 네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네. 그 기술이 과연 우리를 어떤 미래로 열어줄 것인가의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 아까 블랙미러 같은 얘기도 했지만 블랙미러는 보통 되게 그걸 좀 디스토피아로 보거든요. 기술이 발전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그거 네. 되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걸? 이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매우 그럴듯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생각해보면은 과연 그런 기술의 진보가 우리한테 디스토피아를 가져올까? 디스토피아라는 게 뭘까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조금 관점을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번에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디스토피아라는 거는 반드시 뭐 기술이 발전한다거나 뭐 우리의 뭐 인생의 정답을 우리가 몰라서 막 그렇게 디스토피아가 오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러브 유어셀프예요. 러브 마이셀프예요. 비 마이셀프가 되는 거. 저는 디스토피아라는 거는 언제 도래한다고 생각하냐면 인생의 정답을 모르거나 혹은 뭐 기술이 지나치게 발전할 때 오는 게 아니라 이 뻔히 나와 있는 정답을 풀이 과정을 함께할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디스토피아가 오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러브 마이셀프를 하려면 일단 나 자신을 사랑하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내가 혼자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파악되는 거기 때문에 1인칭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 그렇죠. 네. 오늘 그 개관글에서 읽은 것처럼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불안정한 나지만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천지 차이라는 거죠. 요새 이제 나오는 그 러브 유어셀프라는 말과 같이 붙어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너는 너 자체로 완벽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그 개관글에 나온 괜찮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인데 이거는 내가 나한테 해주는 거는 큰 파괴력이 없어요. 누군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말을 나한테 해줄 때 그 말이 진짜 위로가 되고 살아가는 용기가 되고 근데 지금은 그 말을 들려줄 사람이 없거나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어떤 자살 문제 같은 거라고 저는 보는데 괜찮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 있는 사회라는 거죠. 전 이게 디스토피아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그렇죠. 어쩌면 디스토피아를 살고 있다. 디스토피아라는 게 우리가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엄청난 전염병인데 이 전염병이 왔다고 해서 막 70여 명의 인구가 한 번에 죽는 게 아니에요. 되게 지금 이렇게 스물스물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디스토피아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의 그런 매트릭스 같은 웅장한 영화들에서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어느 날 어떤 뭐 하늘에서 갑자기 우주선 하나가 떠가지고 디스토피아가 오는 게 아니라 스물스물 스며오는 건데 그게 이미 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어서 5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한번 쳐봐요. 그럼 1971년인데 그 시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좀 있으면 우리는 배가 고파서 죽는 게 아니고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도 지금 10만 명당 거의 30명이거든요. 10만 명 중에 30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겁니다. 그리고 우울증 때문에 죽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거고요. 그렇게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그분들이 1971년도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지금이 디스토피아라는 거죠. 야, 저게 절대 좋아지는 게 아니네. 사람이 배부르면 뭐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이 호우 시절 우리가 규정한 이 호우 시절 구간에 제작된 작품들이 그래도 이 관계에 대한 어떤 마지막 희망을 좀 갖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 눈앞에 있는 상대방에게서 어떤 뭐 구원이라면 좀 그렇지만 어떤 그래도 가능성을 좀 보려고 했었던 그런 강한 애착을 보였었던 그런 시점이었던 게 아닌가.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무너져 있고 지금 우리의 현실이 디스토피아와 결코 다르지 않은 현실이다. 그렇죠. 뭐 이미 디스토피아를 닮아 있다. 우리의 오늘을 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무서운 거는 기술의 발전이 무서운 게 아니라 조엘과 클레멘타인이 그 2인조가 붕괴되는 이 상황이 디스토피아라는 거죠. 사실은 이 영화가 그 기억 삭제되는 과정에서 집이 막 무너지고 가로등이 쓰러지고 막 이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시각적으로 너무나 완벽하게 표현해 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억을 잃어버림으로써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인생의 용기와 희망과 영감과 감탄을 주는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둘만의 공동체도 공동체인데 이 견고한 공동체가 붕괴되는 거야말로 자기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그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을 그 기억조차 잃어버린다는 거야말로 우리한테 아주 큰 재앙이라는 거를 이 영화가
말해주고 있지 않나. 굉장히 원우 씨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새롭네요. 이거에 대한 약간의 첨언을 하면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디스토피아라는 것은 결국 관계가 무너졌을 때 그거 자체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네. 무너졌을 때 사람의 윤리가 사라지고 그렇죠.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한 의미까지도 그렇죠. 침식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네. 요즘 그래서 그런 말들 많이 했잖아요. 뭐 요즘은 좀 아니어도 최근 한 10년간 네. 뭐 자존심이냐 자존감이냐 네네. 자존감이라는 키워드를 정말 많이 맞아요. 얘기했거든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좋은 거야. 자존심이 높은 거보다 이것도 정말 하나의 어떤 프레이즈죠, 진짜. 그게 돼서 지금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구분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저는 어느 순간에 왜 네. 이렇게 자존감에 몰두하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말이 스스로 존재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예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데 스스로 존재하는 것 마냥 그렇죠. 자꾸만 착시하는 이 현상이 그리고 그게 가능한 것 마냥. be yourself라는 말은 좋죠. 근데 be yourself가 됐을 때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은덕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맞습니다. 내 삶이 핍절하다는 걸 경험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코로나랑 정말 일맥상통하는 게 코로나가 오자 코로나 블루가 와요. 맞아요. 네,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내 안에 우울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자존감의 영역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죠. 자존감의 영역으로 일어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죠. 다시 한번 나타내주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현실의 어떤 디스토피아를 해결하기 위한 것 기술의 문제도 있지만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죠. 우리가 조금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원우 씨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네. 저는 이건 저만의 완전 진짜 개똥 철학인데 네. 근데 이 개똥 철학을 저는 제 책에다가도 썼어요. 근데 뭐 내 책이니까 그냥 썼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뭐냐면 남의 이야기 쓸 수 없지. 그 저의 개똥 철학에 심지어 이론도 제가 이름도 붙였어요. 뭐냐면 3인 이론이에요. 3인 이론. 3 people theory예요. 오. 뭐냐면 사람은 한 사람의 인간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변의 세 사람의 요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내가 되게 의지하는 존재가 그렇죠. 있다는 거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그게 뭐 3명 중에 2명은 뭐 부모님이 될 확률이 높고, 그렇죠. 나머지 한 명은 뭐 연인이나 뭐 배우자가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그건 사람마다 아마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나 친구랑 같이 그 호우시절이라고 하는 방송을 하나 해보기로 했어라고 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과 뭐 누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야 무슨 그런 걸 해. 너 시간 많냐? 돈 많아? 그냥 차라리 봉사활동 같은 걸 해. 너무 아프다. 이웃을 도와. 네가 영화 보고 한 그 얘기에 누가 관심을 갖는다고 그런 걸 해. 하지 마. 야, 시간도 아깝고.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세 명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중요한 사람 세 명이. 그 중요한 사람 세 명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 이거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존하더라도 그래도 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니까 한번 해볼 거야라고 해도 아마 오래 못 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세 명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정말 잘 한번 해봐라고 지지를 해준다면 저는 또 막 되게 자신감이 뿜뿜해가지고 신나서 방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너무 정확한 게 자존도 물론 해야죠.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혼자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사실은 이거는 이터널 선샤인만이 아니라 이 시기까지에 나왔었던 되게 많은 작품들이 여기에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많은 어떤 애정과 그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한번 또 본격 발굴해보고 싶은 게 사실 저는 이 영화의 제목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래 제목은 이제 이터널 선샤인 오브 스팔리스 마인드. 네. 그러니까 이거를 거기에 이제 삭제된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터널 선샤인이라고. 뭐 그래서 더 또 은근해진 맛도 있는데 번역하면은 티 없는 마음에 영원한 햇살이라는 거잖아요. 좋은 말이죠. 이 멋있는 이 제목을 왜 이런 멋있지만 되게 긴 제목이 붙었을까? 원제 자체에. 네, 원제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전에 이제 원우 씨가 그 뭐 디스토피아와 뭐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글을 쓰면서도 생각한 건 저는 이제 좀
폭력적으로 제가 줄이긴 했어요. 단순화하긴 했는데 네.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그 영원한 어떤 햇살, 음. 햇빛의 개념을 저는 어떤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이상향의 지점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걸 뭐 이제 기술의 진보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어떤 유치원 시인의 깃발처럼. 그렇죠. 근데 그 이상은 정말 다다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상의 다다르기 어려운 이 아득한 목표도 어렵지만 네. 이 스팔리스 마인드라고 해서 티끌 하나 없는 마음, 그렇죠. 순전한 마음이 사실은 더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선제 조건이. 그러니까 네. 아까 원우 씨가 했던 얘기랑 조금 결부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더 좀 더 낫게 만들기 위한 네.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걸 내가 살아갈 자격이 있는가? 그렇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음. 근데 그 부분을 우리는 자꾸만 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라쿠나가 치료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얼마나 순전한 마음으로 열정을 갖고 성실한 마음으로 지금을 살고 있는가? 네. 내 안의 상태는. 그래서 우리나라 제목에선 빠졌지만 네. 이터널 선샤인보다 더 중요한 건 맞아요. 스팔리스 마인드다. 저도 라는 사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삭제된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영화에도 이제 나와요. 이 영화의 제목이 알렉산더 포프의 이제 19절인데 맞아요. 네. 좀 더 보면은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일단은 앞 구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잊혀진 세상에 의해 세상은 잊혀진다. 아하. 그리고 나오는 표현이 티 없는 마음의 영원한 햇살. 음. 여기엔 성취된 기도와 체념된 소망 모두 존재한다. 체념된 소망이 되게 중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얼룩을 남기지 않는 인생이라는 건 없고 맞아요. 얼룩을 만든 건 만드는 건데 그 얼룩을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만의 어떤 무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에 있는 되게 좋은 표현이다. 마치 잭슨 폴락의 그림처럼 이렇게 네. 무의미하게 흩뿌려져 있는 듯한 이 얼룩들을 음. 어떻게든 연결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이야기들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무늬를 보면서 너의 마음은 꼭 이렇게 생겼다. 너의 마음은 꼭 우리 왜 또 조엘과 클레멘타인도 별자리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맞아. 네. 거기서 보면은 조엘이 별자리를 그렇게 잘 아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스타일인 것 같아. 네. 근데 보면은 잘 몰라. 조엘이 그거를 해석하거든요. 맞아요. 네. 뭐 저거는 저 자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게 마치 우리의 그 하늘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그 별들이 스팟인 거죠. 그리고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그 마음들의 그 스팟들을 연결해서 무늬로 만들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쵸. 그리고 그게 두 사람의 관계고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자기만의 색채를 전 그때 자존감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무늬들의 어떤 의미를 규명하면서부터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나가면서부터 손해도 보고 상처도 받겠지만 그런 과정 안에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사실 뭐 그렇죠. 내 안에 들어요. 무늬가 연결되는 게 결국은 기억의 회로거든요. 네, 그 회로가 만들어지는 게 그 이제 총화가 맞습니다. 결국 인간의 문화인 거고 그 그쵸. 집단이 만들어내는 건 내 개인적인 어떤 기록의 역사가 회로로 이어질 때가 맞아요. 내 삶의 어떤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그 성취된 기도와 체념된 소망이라는 표현도 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기도들은 성취되고 어떤 소망들은 체념되는 그것이 그쵸.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라쿠나가 우리의 기억을 날려버릴 때에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함께 날아간다는 거죠. 맞아요. 이 제목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화두를 좀 던지고 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